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60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에서 문학서점 고요서사 운영하고 있는 차경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 일라디오에서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하고 있는 이주영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자음과 모음에 실린 소설들 살펴보려고 들고 왔는데요. 네. 자음과 모음 46호 2020년 가을호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하고 여기에 실린 이주란 작가의 신작 단편소설 사람들은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예정입니다. 네. 먼저 잡지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자음과 모음은 저희가 몇 번 소개해드리긴 했지만 게스트 에디터 지면이 따로 있죠. 그래서 이제 편집위원 외에 다른 특별 에디터를 초대를 해서 특별 지면을 꾸리고 있는데 이번 2020년 가을호, 그러니까 총 46호는 이현우라고 저희에게는 이제 로자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진 분이 다시 고전이라는 주제로 비평가, 서평가라고 보통 소개가 됐죠. 로자 씨 인문학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이 특집 코너를 꾸렸고요. 다시 고전이라는 주제이고 약간 코너가 크게 구분이 된다기보다는 고전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양한 필자들이 좀 자유롭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게스트 에디터 지면을 김경은, 이현우, 한유주, 황유연 이렇게 네 사람이 좌담을 하는 걸로 고전에 대한 좀 여러 가지 담론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각자가 좋아하는 추천하고 싶은 고전 리스트도 뒤에 실려 있어요. 근데 좌담 자체는 저희가 이제 고전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장벽을 느끼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좀 허심탄회한 이야기들도 있고 좋은 고전에 대한 추천도 받을 수 있어서 좀 이 코너를 시작하면서 좀 편안하게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뭐 편혜영, 이원아, 윤경희, 이지은, 신영철, 복도훈 이렇게 각자의 좀 제가 건너듣기로는 고전이라는 키워드만 가지고 자유로운 글쓰기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원아 시인의 글은 좀 독특했어요. 아마 본인이 좋아하는 고전 3편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되게 산문을 쓰셔가지고 좀 개인적인 이야기들과 함께 재미있게 좀 아주 개인적인 감상들을 읽어볼 수 있었고 나머지 꼭지들도 고전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궁금증을 늘 지니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읽어볼 만한 내용들이 있어서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소설은 단편은 4편이 실려 있어요. 박서련, 이장욱, 이주란, 황여정 이렇게 4분의 작가가 소설을 실었고 저는 전반적으로 다 재미있게 읽었어요. 박서련 작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장편으로 더 익숙한데 작년부터 단편도 꽤 자주 계절에 한 번, 뭐 건너 한 번 정도는 읽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편이랑 또 되게 다른 느낌이었어요. 정말 다른 장르를 소화하는 느낌이어서 뭐 이장욱 작가의 소설도 재미있게 읽었고 이제 저희가 오늘은 이주란 작가의 사람들은이라는 작품을 다뤄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시 코너에는 김희강, 박상수, 배시은, 서윤우, 손유미, 안희연, 이영재 시인의 신작시가 실려 있고요. 장편은 김유선 작가의 저자의 죽음이라는 장편이 2번째로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해볼 꼭지가 크리티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지금 자음과 모음 가을호가 사실은 지난 계절에 있었던 그 김봉곤 작가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노태훈 작가가 언급을 하고 그게 결국엔 자전소설, 오토픽션에 대한 논의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일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노태훈 평론가는 그 일련의 일들이 이제 소설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환원된다. 물론 그것도 어떤 특정한 면에 대한 이야기겠지만 그런 언급을 했고 크리티카에서는 픽션, 논픽션이라는 주제로 김순천, 김인환, 노승영, 이면 작가의 글이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픽션과 어떤 논픽션의 경계라던가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자전소설이라는 것, 장르로서의 자전소설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김순천 작가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르포 작가이고 해서 논픽션을 쓰는 사람의 태도나
자세나 윤리 그런 거에 대해 좀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면 작가의 글은 자전소설, 오토픽션 뭐 이렇게 불리는 거에 대한 게 과연 어떤 의미이냐라는 결을 좀 살펴보시기에 좀 추천을 해드려요. 네. 결국에는 자전소설과 오토픽션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결이 있거든요. 네. 근데 참고를 해보실 만할 것 같고, 이게 장르적인 이해라기보다는 지금의 소설, 1인칭 소설에 대한 이해를 했을 때 개념을 어떻게 우리가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나름의 가이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나머지 코너들도 자음과 모음은 이제는 각 코너들이 되게 읽을 만한 글들로 채워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큐러티시즘이라든가 테마 리뷰도 이제 관심 있는 필자나 작품을 따라서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주란 작가의 사람들은 이번 시간에 볼 건데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저 외에 한 사람을 위한 마음 이후로 처음 읽은 것 같죠? 단편, 네. 네, 저희가 다뤘던 문예지에서는 그쵸. 뭐 일기 정도만 만나봤던 것 같고, 네. 단편은 저도 되게 오랜만에 신작을 만났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잡지를 딱 보고서 이주란이란 이름을 보고서 가장 먼저 사실은 이 네. 문예지에서 읽었던 작품이에요. 네. 한 사람을 위한 마음의 여운이 되게 컸고요. 작년에 제가 가장 좋아했던 작품, 네. 작년이죠 벌써. 네. 맞아요. 중에 하나여서 되게 기억에 남아서 네. 이주란 작가 이름 너무 반가워하면서 읽었는데 읽고 나서는 되게 두 가지 양가적인 마음이 들었어요. 반대되는 마음? 하나는 너무 좋다, 위안받는다는 느낌과 또 하나는 마음이 엄청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 완전 어떤 추 같은 거를 매달아 놓은 듯한 느낌도 사실 저는 동시에 들어서 네. 네, 한 사람을 위한 마음에서 제가 어떤 일말의 되게 슬픈 가운데서도 좀 희망이나 아주 일말의 따스함 같은 것을 느꼈다면, 여기에 따스함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되게 저는 초기적 느낌도, 그 모두 다른 아버지에 실린 소설들 느낌도 사실 좀 날 정도로 네. 좀 많이 색깔이 짙고 어두운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이주란 작가 특유의 이 소설을 읽을 때 이주란 작가의 작품에서만 네. 받을 수 있는 공감 같은 게 저한테는 있거든요. 네. 그게 여전히 살아있어서 사실은 이것 때문에 내가 이주란 작가의 작품을 읽지라는 느낌을 여전히 줬던 작품이긴 해요.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저희가 지난 시간엔 윤성희 작가의 네모난 기억 했잖아요. 네. 근데 다 저희 요소야 처음 시작할 때 9월, 10월 정도에 소개했던 작품이 이제 윤성희 작가의 작품도 있었고, 네. 그리고 이주란 작가의 한 사람을 위한 마음도 이제 그즈음, 가을쯤에 소개했던 것 같은데, 이 작품과 비교를 하면은, 그러니까 전혀 다른 작품인데, 윤성희 작가의 네모난 기억이 한 사람을 위한 마음과 약간 비슷한 느낌의 저희를 좀 안심시키는 지점들이 있었잖아요. 힘든 가운데 긍정할 수 있는 약간의 여운들이 있다는 생각이 언뜻 드는데, 1년 정도가 돌아서 다시 윤성이와 이주란을 만났는데, 물론 윤성희 작가님은 중간에 또 소개를 해드리긴 했지만, 근데 약간 재밌는 생각이, 이미지가 그려지는 게, 그런 아까 추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냥 그 진동 자체가 왜 추가 이렇게 메트로놈처럼 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이주란 작가의 사람들이라는 소설이나 이주란이라는 작가가 쓰는 여러 작품들이 결국엔 그 폭이 넓어질 때도 있고 좁혀질 때도 있고, 그거는 뭐 작가의 폭이 다 다르니까 지금은 짐작할 수 없지만 어떤 일정한 동작들이 있고 움직이는 그 가운데 약간 저도 다시 돌아온 느낌 같은 걸 받기는 했어요. 근데 이 소설 자체가 진동으로 치면은 막 이렇게 굴곡이 있거나 뭐 템포가 엄청 갑자기 달라지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그 추가 정말 똑똑똑똑 움직이는, 느리게 움직이는 형태인데, 그거를 쫓아가다 보면 되게 어떤 파장이 저희한테 오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묵직한 느낌이 들어서 달락달락의 무게가
그렇다고 이게 엄청 막 무거운 얘기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런 것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의 이야기에 가까운데 근데 이 두 은영이죠. 둘 다 네. 이름이 은영인 여성 두 명의 인물이 나오면서 그냥 그 두 개의 이것도 추랑 비교할 수도 있고 네. 두 개의 사람이 마주쳤다가 어긋났다가 마주쳤다가 어긋나는데 그 둘은 떨어져 있어도 계속 그냥 같은 왠지 진동으로 움직이고 있을 것 같은 그게 비극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비극에 가까운 느낌이긴 하죠. 그런 그냥 저대로 살겠구나라는 생각 같은 게 그게 좋은지 나쁜지 우리는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주영님한테 이 소설 읽고 좀 무겁다라는 처음에 그 표현을 했었잖아요. 저한테는 이게 소설이 톤이 무겁거나 그렇진 않은데 그냥 이주란 작가는 항상 좀 약간은 이렇게 뭔가 붕 떠있는 느낌으로 저는 읽긴 하거든요. 엄청 막 질척질척한 느낌이 아니라 근데 읽고 났는데 너무 무겁더라고요. 그런 이제 더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등장하는 말이나 장면 같은 것들이 그냥 계속 뭔가 너무 무거웠어요. 그래서 좀 무거운 느낌으로 마무리가 지어져서 이게 저는 좀 얘기하기 쉬운 소설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여전히 너무 좋은 거는 사실이니까 어떻게 소개하실지 좀 궁금하기는 했어요. 네.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줄거리라고 해야 되겠죠. 줄거리를 설명을 해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 은영이 나와요. 성은 나오지 않는데 성까지 동일한 은영이라는 여성 둘이 원래는 직장 동료였는데 서로를 그냥 은영 씨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되게 친했다가 어떤 일을 계기로 좀 안 좋게 멀어져요. 그리고 한 명은 퇴사를 하죠. 여기서 이제 그 퇴사하는 사람이 화자인 나, 1인칭 나로 이제 불리는 은영인데, 근데 그 사연이 무엇인지, 왜 두 사람이 사이가 멀어지게 됐으며, 여기선 약간 그 상대 은영이 나에게 좀 잘못한 것처럼 암시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 사연은 전혀 나오지 않고, 어쨌든 그렇게 멀어진 상태인데, 그 은영 씨가 갑자기 어느 날 몇 년 뒤에 나를 찾아오죠. 근데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라 정말 미안한데 며칠 신세 좀 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너의 집에서 좀 갑작스럽기도 하고 아주 멀었던 사람이 어떤 일로 좀 완전히 단절됐던 사람이 불쑥 이렇게 내 영역에 들어오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인영 씨와 함께 며칠을 지내면서 느끼는 감정 그리고 인영 씨와 함께 뭐 빵집을 간다든지 슈퍼를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소소하게 겪는 에피소드들이 나와 있고 인영 씨가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이 소설이 끝나서 사실은 인영 씨가 와서 며칠 동안 있다가 사라졌다 정도가 이제 이 소설의 줄거리 구조인데 이주란 소설이 늘 그렇듯 어떤 특별한 서사, 굴곡이 있는 서사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간 뭐 과거 회상이나 아니면 삶에 대한 어떤 이야기나 단편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쩌면 단순하기 그지없는 이 뼈대를 감싸고 있어서 이렇게 줄거리만으로 이 소설을 어떤 소설이다라고 말하기 되게 어려운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저는 진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그냥 두서없이 얘기를 하면 은영 씨가 나랑 이름이 똑같은 사람 소설에서 설정을 한 것 되게 여러 가지 의도와 의미가 있는데 그리고 가장 쉽게 생각하면 그런 쌍둥이 같은 거잖아요. 거의 살아온 괴가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겪게 되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이라던가 같은 회사에 들어갔다든가 그래서 약간 그냥 또 다른 자아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그 설정만으로도 약간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이 소설의 무게추라는 거가 자꾸 이제 그러니까 저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주영님이 하신 게 그냥 근데 다행인 건 이 둘이 친했잖아요. 그리고 둘이 있을 때는 이 친구들이 재미없다고 말하는 이 소설의 화자인 은영도 재밌는 사람, 즐거운 사람처럼 될 수 있잖아요. 은영과 함께 했을 때는 과거에. 그리고 둘 다 좀 시끄럽게 굴기도 하고 막 욕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둘은 어떤 파동이 비슷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캐릭터 자체가
물론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일을 행했던 것 때문에 멀어진 건 있지만 네. 그거에 대해 굳이 해명하지 않아도 다시 그러니까 정말로 거울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비슷한 결의 인생을 살겠구나 같은 좀 암담함? 그러니까 네. 주영님이 소개하시는 걸 들으면서도 계속 한숨이 나오는 게 이 소설에서 그 모두 다른 아버지라는 이주란 작가의 첫 소설집을 읽었을 때 아, 진짜 너무 좋다. 어떻게 이렇게 쓰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지독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만들까? 근데 예전에 저희 서점에서 북토크 했을 때 오셨지만 기억나세요? 막 저희가 그 첫 소설집에 대한 감상을 얘기했을 때 이주란 작가가 다들 그렇게 좀 지독하고 왜 그렇게까지 써요? 라고 하는데 그거 평범한 거 아니에요? 라는 얼굴을 했거든요. 이게 뭐가 지독한 거지? 이 정도 불행 안 겪고 사나?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도 했던 말이 겪고 살지만 그거를 이렇게까지 쓰는 건 좀 다른 일인 것 같다. 그러니까 당연히 쓰는 사람도 힘들 거고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다른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 정도로 대답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 불행이 그렇다고 결코 평범하다고 할 수, 그러니까 윤성희 작가의 작품을 저희가 얘기했을 때도 그 모든 불행이 저마다 갖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얘기에 그래서 이 소설이 좋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이주란 작가의 소설은 상황에 대한 얘기는 오히려 윤성희 작가처럼 막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그냥 이 사람들의 마음이 드러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가벼운 톤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인물들이 그거를 좀 무심하게 얘기를 하고 무심하게 회상하지만 결코 그 마음이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게 너무 많이 느껴져요. 그리고 이 소설은 너무 싫었던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그 빵집 에피소드도 너무 싫었고 대학원 휴학하려고 전화하는 장면에서 주고받은 얘기도 너무 싫었고 사주? 신전 보러 갔을 때 들은 얘기 너 계속 이렇게 박복하게 살겠네라는 말도 너무 싫었고 맞아요. 그냥 너무 싫은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웃긴 게 그 한 사람을 위한 마음에서 너무 좋은 게 너무 많았는데 맞아요. 이 소설은 그러니까 이 소설의 별로라는 게 아니라 아 그냥 여기는 너무 별로 너무 싫은 게 너무 많이 나온다? 왜 사람을 이렇게까지 후벼파야 해? 그리고 다행이라고 생각한 장면들은 그거밖에 없었어. 그냥 은영과 은영이 얘기할 때는 둘은 말도 잘 통하고 둘이 있을 때는 근데 그게 그런 것 같아요. 불행한 사람 둘이 만나면 자기의 불행이 상대가 비교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둘이 디폴트 표준값이 되니까 그게 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내가 불행한 사람인 거는 사실 비교를 통해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영이 친구들을 만났을 때 말이 없는 건 친구들과 있을 때 나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인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똑같이 만나서 식사를 하고 뭐 차를 마시고 해도 대화의 화제나 주제가 은영이 쫓아갈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게 단순히 관심사의 문제도 있겠지만 저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한가해 보인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나는 저기랑 좀 동떨어진 사람 같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은영 씨랑 있을 때는 같은 세계에 있기 때문에 둘은 그런 비교나 설명이 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식점이나 어디 빵집에서 나쁜 대우를 받는 거에 이 사람들이 너무 익숙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대우를 받는 거에 물론 그거에 항변을 나름 하긴 하지만 그 항변 자체가 사실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되게 순응하는 느낌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 사람들한테 나쁘게 돼? 그쵸. 되게 당연하다는 듯이. 맞아요. 근데 그게 너무 이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기본인 것처럼 이 사람들이 구니까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게 선의를 주고받는 건 정말 둘밖에 없는 왜 회사 사람들은 그 은영 씨라는 사람이 은영이라는 이 화자한테 어떻게 나쁘게 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받아주지 말라는 식으로 또 얘기도 하고 근데 은영은 그게 괜찮잖아요. 나중에 오히려 불쑥 연락이 왔을 때 바로 이해를 하고 받아줄 수 있는 상황? 게다가 약간 재밌었던 장면들은
이렇게 은영이 잠깐 들어갔던 방에서 뭐 없어졌는지 네. 확인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약간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게 네. 약간 배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게 딱히 은영 씨를 나쁘게 봤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불행에 배어 있는 사람이야. 네. 그래서 타인이 자기를 이용하고 착취하고 나에게 해를 가하는 거에 익숙한 사람이라서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 것 같은. 절대 은영 씨에 대해 아무튼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참 이런 거에 그냥 당연하게 살아가는구나 네. 라는. 근데 그게 낙담은 아닌데 네. 어떤 대우를 받는 거에 익숙해진 사람들 그냥 그게 그냥 좀 약간 한숨 나오게 하는 지점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진짜 생각해 보니까 저는 사실 이 이름이 같다는 거에 되게 집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의미를 막 자꾸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그냥 또 경희님 얘기를 들으니까 이름은 같지만 완전히 다른 객체로 읽는 게 저한테는 더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었고 근데 이제 동의하는 부분이 진짜 이 은영 씨랑은 약간 다른 식의 삶을 살긴 했지만 되게 동일한 어떤 무늬 같은 걸 지니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장면들이 되게 좋았거든요. 은영 씨와 좋았던 시절의 과거를 회상할 때 네. 비를 맞는 장면 있잖아요. 네. 되게 비가 와서 나는 비를 좀 안 맞으려고 사무실에 조금 있다가 큰 우산을 들고 버스 정류장에 갔고 은영 씨는 먼저 퇴근을 했는데 버스 정류장 가보니까 이제 은영 씨가 있었는데 이미 젖어 있어서 나는 젖어 있어서 더 젖어도 괜찮다라는 식으로 은영 씨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떤 차가 좀 급하게 나와 은영 씨 앞을 지나가면서 나는 되게 젖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은영 씨는 되게 순순히 젖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젖어 있었대도 은영 씨가 정말 괜찮은지 궁금했다라고 하면서 그 뒷단락에 나는 생각한다 집에 돌아와서 비를 덜 맞으려고 우산을 쓰고 노력했지만 속옷까지 다 젖어버린 몸을 씻으며 은영 씨에게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은 그래서 이미 젖어 있어서 괜찮다라고 하면서 비를 순순히 맞는 느낌 비를 순순히 맞는 사람은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 그 사람은 어떤 삶의 궤적을 갖고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는 저는 그 순간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어떤 이유로 은영 씨와 멀어졌지만 은영 씨와 가까워졌을 때 어떤 그런 에피소드들이 저한테는 그런 지점에서 좀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뒷부분에도 이제 그게 나오는데 네. 은영 씨 팔이 많이 아플 것 같아요. 이런 것들 그 말로 되게 이해받는다는 느낌이 확 드는 거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좀 이 관계가 독특하면서도 그나마 이 소설에서 내가 좀 숨 쉴 수 있는 구멍을 주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빵집 장면 네. 끔찍하죠. 네. 저는 약간 황정은 작가 에피소드 같다는 생각도 약간 들었는데 그냥 되게 싸게 파는 네. 빵집인데 현금으로 내야 한다고 해서 얼마 이하는 네. 현금 있는 거 동전으로 냈더니 다시 오지 말라는 식으로 주인이 얘기해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정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았고 나중에는 어떤 들어가긴 하지만 근데 그럴 만한 대우를 받을 잘못을 했다고 전혀 생각되지 그러니까요. 않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은영 씨는 그러니까 상대방 은영 씨는 다시 찾아갈 정도? 그러니까 저도 그나마라고 생각을 하는 지점들이 같은 괴를 가지고 어떤 네. 비슷한 삶을 산 것 같지만 둘은 그나마 은영 씨는 타인에게 도와달라고 말할 줄도 알고 아주 작은 몸짓 정도로는 거부의 의사를 표현할 줄도 알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은영의 집을 나가면서 네. 그런 얘기를 하죠. 저를 버린 사람들도 절 많이 사랑했다고 해요. 라고 했을 때 네. 그랬을 거라고 나는 생각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굳이 우리가 위안을 삼으려고 그런 생각들을 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나를 버린 사람들도 나를 많이 사랑했다고는 한다라는 게 은영 씨의 태도가 지금 화자인 은영과 아주 약간씩 다른 것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엄청나게 막 이런 거를 크게 바꿔놓을 만큼의 무엇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아까 얘기하신 장면처럼 비가 오는 거를 피하려고 하는 것과 그냥 순순히 맞고
그거를 또 그냥 자기가 어떻게 넘길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네. 그러니까 둘 중에 뭐가 더 좋다는 거는 전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래도 약간 같은 상황에서 다른 무언가를 하는 은영을 보는 은영의 마음은 무언가 위로받는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약간 재밌었던 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은영 씨가 왔다 간 거에 대해 도대체 저 여자는 무슨 생각으로 온 거야? 라고 주위에서 얘기하지만 화자인 은영은 나는 왜인지 그런 거 별로 궁금하지 않다 네.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은영 씨를 다 이해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은영이란 사람이 좀 그런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둘이, 그러니까 저는 좋은 거는 이 은영과 은영의 우정과 애정의 사이에서 그냥 둘이 있을 때는 가장 안정적이고 평화롭고 반짝반짝할 수 있는 거? 그런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둘의 관계가 지금 계속 이어질 거라는 게 모르는 걸로 네네. 끝나잖아요. 네. 은영이 잠시 왔다가 떠나는 걸로 끝나는데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 저는 이 표현이 그냥 이 두 사람을 너무나 잘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외롭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 우리는 가졌던 것을 잃었다기보다는 원래 없는 사람들이었다. 네. 근데 그게 원래 없는 사람들, 가진 걸 잃은 게 아니라, 근데 이 원래 없는 사람들의 그 것들이 정말 적확하게 표현돼 있는 것 같아, 이 소설에. 그래서 그것도 네. 좀 너무 좀 지독할 정도로 이렇게까지 쓰는구나 할 정도로 그 지독함이 되게 원래 없음에 대한 그 삶을 보여주는 것이 끝까지 쓰는구나라는 느낌을 맞아요. 여기서도 주고, 그런 표현이 되게 많아요. 뭐 네. 할 말이 없었다라거나 네.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은 그런 날들이었다라거나 그 친구들과 만났을 때 재미없는 사람, 시시한 사람으로 이미지가 남아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신은 그냥 아무 이야기가 있을 리 없는 사람이라던가 그 갑자기 끼어드는 장면이 강아지가 놀이터에 이제 놓여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빨간 머리를 한 여자가 등장을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아까 어떤 아줌마가 얘 데리고 있으라고 했다라고 했더니 그 사람 안 올 것 같아. 아니 안 와. 하하하 이렇게 하고 웃잖아요. 네. 근데 이런 올 리가 없어. 있을 리가 없어. 그런 전제들? 그런 게 너무 많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돈도 없어. 돈이 없으시고 대학원이랑 통화할 때도 돈이 없죠라고 했더니 네, 돈이 없으셨겠죠. 네.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있는 게 없어. 그 가난에 대한 이야기 할 때 무릎을 쓰잖아요. 무릎을 가져오는데 세수할 때 무릎을 펴는 일이 내게는 불가능한 일인 거구나 생각하니 슬퍼졌다. 그리고 내가 아이를 낳는다면 내 아이도 무릎을 굽히며 세수를 하게 될 거라는 걸 깨닫고, 그리고 엄마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내가 하루에 무릎을 100번 굽힌다면 엄마는 500번쯤이었을 것이다. 약간 이렇게 무릎을 이용해서 드러내는 어떤 가난의 기척도 그렇고, 그 바로 뒤에 이제 엄마한테 가서 이제 음식도 해주고 간병을 하는데 친구들이 네 인생을 살라 너무 그러는 것 같다라고 할 때 이게 너무 그러는 게 낯설었다라는 그런 문장들 되게 그냥 툭툭 아무렇지도 않게 던지는데 이 문장이 갖고 있는 어떤 무게감 같은 게 가슴을 좀 깊이 좀 파고드는 느낌이 들었고, 아까 그 빵집 에피소드에서도 다시는 오지 말라고 우리를 되게 문전박대했던 정말 나쁜 그 주인과 헤어진 다음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나는 얼마간 횡단보도 앞에 서서 안에서 빵을 굽고 있을 직원을 생각했다. 그리고 사람들의 직업이 싫다고 생각했다. 그 주인에게 되게 문전박대 당하고 모욕감을 느끼면서도 그 주인의 폭력성을 견뎌야 할 그 빵집 안에 고용된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 그런 것들이 되게 이 작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쓰는 사람 같다는 느낌을 저한테 좀 줬던 것 같아요. 그냥 이 은영이라는 사람? 두 사람 자체가 사실 주위? 나라고 할 순 없겠지만 주위 가까운 곳? 어디든 어쩌면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말도 좀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러니까 자취를 하고 나서부터 청소나 요리를 좋아한다고 친구들이 알고 있는데 아주 어릴 때부터 집안일은 내 몫이었고 자취를 하고 나서도 몸이 아프거나 아무리 힘들어도
5만 원 정도를 주고 청소를 맡기거나 1, 2만 원을 들여 매일 밥을 사 먹는 일은 한 번도 없었고 라는 게 사실은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잖아요. 이게 딱 그냥 그 싼 값에 누릴 수 있는 서비스잖아요. 그러니까 싸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싸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우리 보통의 밥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의 사치 같은 생활 팁이라고 뭐라 그래야 돼? 보편적인 서비스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5만 원 정도를 주고 정말 청소하는 분을 불러서 집안일을 요청하거나 그냥 배달 어플에 밥값이 1, 2만 원이잖아요. 요즘 한 끼도. 근데 그럴 일은 나한테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 자체가 마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거를 누리고 있다라고 SNS 혹은 매체라든가 그냥 주위에서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 뭐 저도 막 너무 체력이 힘들고 할 때 집안 청소 못하고 있다. 설거지 뭐 며칠째 못했다라고 했을 때 흔하게 주변에서 그냥 그거 어플로 불러 한번 하면 되게 좋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돈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들로 한 번도 그런 걸 이용해 본 적은 없지만 저도 조금만 체력이 떨어지거나 바쁘면은 바로 배달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부채가 나중에 나를 좋아올지라도 근데 그냥 은영이라는 사람은 그럴 수 없는 사람. 그런 거는 처형되지 않는 사람. 근데 사실 저는 이거 너무 아주 대다수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주목하거나 보지 않는 사람들일 수 있고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한테까지 마음을 쓸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꼭 가난을 알아야 가난한 사람들이 보여라는 거는 아니지만 경험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은영과 은영은 주위의 자신의 상황이나 그런 거를 설명하면서 계속 살았어야 됐을 것 같은데 자기가 왜 그러지 못하는지에 대해 누군가에게 해명하면서 살았을 것 같은데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왜냐면 남들이랑 계속 좀 다른 사람이라는 취급을 받으니까 근데 그냥 이 사람들하는 세계는 그냥 이거 같았어요. 5만 원 주고 청소 맡기는 일 없는 사람 1만 원짜리 밥 먹는 일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서 약간 둔탁하게 좀 치고 들어오는 게 있는 거죠. 뭔가 그리고 약간 은영이 여기에서 나나 은영 씨의 어떤 처한 삶의 어떤 환경이 저랑 이렇게 막 완전히 겹친다 이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장들이 그냥 내 마음인데 하는 문장들도 저는 되게 많았거든요. 그건 또 왜 그럴까라는 생각도 약간 들었어요. 저는 이주란 소설을 읽을 때마다 그런 부분에서 되게 위로를 받고 작년 말에 고유서에서 북토크했을 때도 저는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 북토크가 좀 다른 얘기지만 다른 작가의 북토크보다 그 북토크가 뭐랄까 훨씬 되게 좀 감정이 그 모인 사람들의 좀 감정이 좀 되게 진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저마다 갖고 있는 어떤 삶의 무게감이나 힘듦을 이주란 작가의 소설을 통해서 되게 공감받고 이해받았다라고 느낀다는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되게 절절하게. 끝나고 그렇게 고백하신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오신 분들 감상 얘기하셨을 때도 그렇고 근데 이주란 소설은 그걸 줘요. 이게 내 얘기가 아닌데도 그쵸. 이렇게 등호로 같은 상황이야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저는 대학원 사람이랑 휴학하려고 통화할 때 상황은 저도 그런 어떤 낭떠러지에 몰려있는 느낌을 받은 그러니까 진짜 돈 때문이기도 하고 사정 때문이기도 하고 그런 순간들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순간이 딱 에피소드가 떠올랐다기보다는 나 이 마음 알 것 같아. 뭔가 내가 굴욕적인 말을 입장에 처했으면서도 나는 사정을 해서 이 한 끝을 잡고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이거라도 해야 살 수 있어. 예를 들어 그런 거? 저 이제 가게 하고 퇴사하면서 그 전 직장을 국민연금을 한 1년 정도 안 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1년 정도 지나면 다시 내라고 날아오거든요. 자영업자한테. 근데 그거를 계속 면제를 받을 유예를 하려면 전화를 해서 읍소를 해야 돼요. 읍소를 하면 그 다음에 요구하는 게 자필 사유서예요. 내가 이걸 왜 낼 수 없는지 자필로 받아야 돼요. 이메일이나 뭐 이렇게 서류가 온라인이 아니라 근데 되게 많은 경우에 복지의 영역에서 면제를 해줄 때 자필을 요구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귀찮아서 안 썼거든요. 근데 결국에 지금 그냥 미납하고 있는 기간이에요.
그때 좀 다시 좀 냈다가 나중에 미납해도 뭐 별 지장 없는 것 네, 같아서 네. 안 냈는데 근데 그때 자필을 내야 된다는 걸 사실 주변에서 들었었어요. 네. 근데 에이 설마 이랬거든요. 네. 근데 진짜 자필을 요구하는데 반성문 요구하는 거랑 너무 네, 기분 너무 이상할 것 이거예요. 같은데. 제가 돈이 없으므로 네. 국민연금을 6개월만 밀어주세요라는 건데 이게 진짜 사람을 묘하게 맞아. 만들어요. 뭐 내가 행정적으로 자필이 가장 최후의 뭐 합리적인 거야라는 건 알겠는데 네, 네. 그런 순간, 그러니까 이 소설을 읽을 때는 그게 생각은 나지 않았지만 네. 나 그거 그 쪼들리는 심정 뭔지 알아 라거나 맞아요. 퇴사하고 쉴 때 딱 한 번 가족들한테 생활비를 달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빌려줘라는 말을 하는데도 몇 날 며칠 잠을 못 자고 왜냐면 독립대학 때부터 이제 등록금을 받고 그게 물론 빚이죠. 그러니까 네. 등록금을 받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학기가 너무 적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 학자금 대출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네. 아무튼 엄청 스스로의 나는 독립성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목숨 내가 내는 거야 라는 거를 되게 오랫동안 지켜오다가 정말 다음 달 월세를 못 내는 네. 상황이 됐을 때 빌려달라는 말을 하는데도 너무 그거를 이제 대사를 몇 번을 연습을 하고 네.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자고 왜냐면 그게 그러니까 가족 간에도 그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이 소설이 그때 감정들을 좀 생각이 나게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 에피소드 저는 좀 이상한 힘든 거는 잘 잊어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 소설을 읽을 때는 그런 일화들이 생각나진 않았지만 경험들이 이런 쪼들리는 상황 아니면 그 빵집에서 느꼈던 모욕감 같은 거 물론 우리도 있죠. 당연히 네. 모멸감을 느끼는 거는 저 사람이 나의 경제 상황을 알고 나에게 모멸감을 주진 않잖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나의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바뀌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내가 어떤 자리에서 쭈뼛쭈뼛 했을 때 저 사람이 나에게 더 쉽게 모욕을 줄 수 있었다면은 네. 지금의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네. 지금의 저는 한마디만 해봐 이렇게 이런 자세. 그러니까 저도 어느 순간 이렇게 공격성을 가지고 혹은 절대 뭘 받아주지 않겠다라는 게 살면서 그게 저를 무장시켰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인간들도 짐승 같은 부분이 있잖아요. 네. 본능적이잖아요. 네. 그 약자를 알아보는 거. 맞아요. 근데 이런 상황들이 내가 약자였을 때를 좀 생각나게 하는 게 있어요. 두 운영이 등장하는 일들이 맞아요. 너무 미안한 얘기지만 이 두 운영에게는 현재의 상황이지만 저한테도 그리고 저의 초조함은 그거죠. 내가 이 지금 다시 삐딱하면 다시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예감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감이 들 때마다 다시 되게 불안하고 자기가 살던 거에서 벗어나 버리면은 패턴에서 네. 다시 돌아오는 건 저는 좀 지금의 상황과 나이에선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이주란 작가의 사람들이라는 소설을 읽었을 때 여기에 가까이 가면 안 돼라는 생각이 아니라 누구나 실수하면 잘못 디디면 혹은 내가 예상치 못한 나에게 어떤 외부적인 요인들이 생기면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 꼭 가난의 의미가 아니라 네. 누구나 저렇게 내가 살던 거랑 다른 트랙으로 갈 수 있어 라는 생각을 조마조마하게 하면서 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마음들이 전혀 먼 마음들은 아니에요. 그냥 저런 사람들이 맞아요. 있구나 이렇게 그게 안 관망하는 건 돼요. 아니었어요. 네. 그게 너무 신기해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주란 소설은 읽으면 네. 내 얘기 같아요. 그게 너무 신기한데 근데 저는 같은 맥락에서 저는 이 이야기가 진짜 와닿았는데 그저 최선을 다해 살아왔을 뿐인데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그런 위치를 선택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저는 이걸 되게 요즘 많이 느끼거든요. 그 왜 누누이 하는 얘기지만 뭐 열심히 노력하면이라고 했을 때 사실 다들 알잖아요. 열심히 하고 꾸준히 한다고 해서 모두가 그걸 보상받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네. 뭐 가끔씩 나오는 뭐 재능은 무엇이냐, 뭐 재능이 없어도 성실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말들이 전 진짜 물론 좋은 의미로 하는 말들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되게 순간순간 최선의 선택을 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네. 왜 나는 여기에 있지? 뭐 누구에게나 성실히만 준비하면 기회는 온다라고 네. 기회는 올 테니까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 그럼 빛을 볼 거야 라고 했는데 기회가 영영 안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요. 그 기회를 기회로 생각 못하는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 기회가 너무 작은 걸 수도 있고 잡았는데
그게 기회가 아니었을 수도 있고 그거를 보장할 수가 없는데 네. 그거를 이룬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너무 상대적인 박탈감을 네.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박탈감을 느끼면 내가 여기에 박탈감을 느낀 이 최선을 다했지만 이렇게 된 사람으로 남아버리고 싶지 않으니까 더 그런 환상에 기대는 것도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런 말들을 자꾸 주워 섬기려고 하고 네. 아무튼 이게 만약에 한 사람을 위한 마음이나 그 소설집을 읽고 너무너무 좋았던 분들이 만약에 첫 소설집을 안 읽은 분이라면 당황하실 수도 있지만 물론 그 두 번째 소설집도 마냥 다 한 사람을 맞아요. 위한 마음 같진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근데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주란 작가는 맞아요. 변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주란 작가 좋아하는 분들은 이 작품 또한 저는 좋아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진짜 저는 그거는 너무 좋은 게 그냥 이주란 작가도 읽으면 달라요. 이주란이에요. 정말. 네, 이게 첫 그냥 문장부터 맞아요. 읽으면 이건 다른 소설이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저는 아까 왜 황정은 작가 언급하셨을 때 그게 뭐랑 맞는 결인지는 잘 몰랐는데 그러니까 언뜻 상상이 연결이 되진 않았는데 근데 이주란 작가를 처음 읽었을 때 제가 느낀 것도 황정은 작가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게 비슷하다가 아니라 다른 작가구나. 그러니까 다른 작가가 여기 있구나라는 그러니까 남다른 자기의 이름을 갖고 있는 자기의 장르를 갖고 있는 사람 작가구나라는 생각에서 독보적이라는 느낌으로 황정은 작가를 저도 떠올리긴 했거든요. 맞아요. 정말 생각해보면 윤성희 작가도 그렇고 이주란 작가도 그렇고 자기 이름 자체가 장르인 작가들. 너무 좋은 소설이고 소설입니다. 너무 좋은 작가라는 생각을 어김없이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주란 단편 소설 사람들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다음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윤성희 신작 단편 소설 네모난 기억을 윤성희 작가의 전문 낭독으로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이주란 소설 사람들은의 일부를 주영님의 낭독으로 들으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는 욕심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물어보면 보고하듯이 나의 근황을 얘기한 다음에 위로의 말을 듣는 사람. 집에 가서는 친구들까지 우울하게 만든 것 같아 자책하는 사람. 그즈음 나는 그런 오래된 만남의 일종의 패턴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고 그 뒤론 아무 말을 안 하는 사람이 되기로 했다. 그저 최선을 다해 살아왔을 뿐인데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그런 위치를 선택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모르겠다. 내게는 왜 거의 모든 것이 없는지 아는 사람. 알고 싶은데 도와줄 사람. 내가 그걸 알아낼 때까지 기다려줄 사람.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은 그런 날들이었다.